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서양 철학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철학부터 쭉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고전 철학의 시대, 또 헬레니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헬레니즘으로부터 중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도입부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는 또 이 중세 철학과 관계해서 기나긴 어떤 철학의 여행을 우리가 이제 떠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작되어서 약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중세라는 이 말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중세란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에 끼어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라는 것은 이 중세에서 중간의 시대라는 뜻이죠. 중간의 시대, 중간의 세기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이 중세는 이 고대와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그죠? 이 르네상스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중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라는 이 말 자체가 르네상스 시대에 탄생되어진 말이죠. 르네상스의 지식인들이 이 중세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 중간에 끼어 있는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 암흑의 시대라는 의미로 중세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끼인 시대로서 암흑의 시대라는 의미로 중세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세를 일방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의 상당히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편견인 거죠. 왜냐하면 중세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대학교도 이 중세 시대에 다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교에서 학과를 나눌 때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누는 것도 중세 때 설립된 대학에서 이렇게 학과를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누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중세 시대는 그리스도교 사상, 즉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학문이 꽃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어떤 지식인들이 중세를 매우 부정적이고 편파적으로 폄하해서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세의 한 면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중세를 편파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죠. 중세라는 시대가 그렇게 암흑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사상과 이념들이 피어나고 영멸에 같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굉장히 광활하고 강범위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철학의 역사가 어떻게 헬레니즘 시대로부터 중세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중세로 떠나는 여행에서 도입부로서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와 관계해서 이제 르네상스로부터 소위 말하자면 헬레니즘으로부터 중세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죠. 먼저 이 좀 요약해 보면 르네상스가 헬레니즘에 대한 요약이죠. 헬레니즘에 대한 요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먼저 헬레니즘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중세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환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레니즘의 탄생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부터 이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체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헬라 문화와 동방 지역 문화의 융합으로 촉발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 두 문화, 헬라 문화와 오리엔탈 문명, 즉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의 그 융합의 체계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알렉산더는 원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인도 북부를 모두 정벌하고 이 지역의 지역민들 모두를 알렉산더 자신의 신민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 다양한 이 민족들이 알렉산더의 신민이 되자 자연스럽게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은 같은 시민이고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사상이 성립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상을 우리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시민주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이제 동방 원정으로 빚어진 소위 말하자면 이 헬레니즘은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결합된 거죠. 동방 문화가. 이 동방 문화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헬라 문화라는 그리스 헬라스 문화하고 마케도니아 문화죠. 마케도니아 문화고요. 그리고 동방 문화라는 것은 이제 여기 페르시아 또 팔레스타인 문화. 팔레스타인은 유대 문화와 아랍 문화죠. 팔레스타인 문화, 그리고 이집트 문화, 인도 북부 문화죠. 인도 북부의 인도 문화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융합된 문화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의 거대한 융합의 체계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동포주의, 그죠?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이 거대한 문명이 알렉산더의 동방 정벌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헬레니즘 시대의 이 철학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언급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스의 철학의 과제, 즉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과제는 인간에게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리 탐구의 문제가 고대 헬라 철학, 그죠? 고전주의 시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주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헬레니즘에 들어오면 이 철학적 탐구의 관심사가 이 진리 탐구로부터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대, 고전 헬라스 시대의 철학적 주제가 진리란 무엇이냐,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규명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것이 담론이었다면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인간 개개인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시적인 주제로 철학적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거시적이고 보편적 주제로부터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라는,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주제로, 즉 미시적 주제로 철학적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 주제의 변화이죠. 그런데 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와 마음의 평화를 찾자는 주제는 좀 다른 사상적 경향을 드러냅니다. 마음의 평화를 묻는 이 질문은 인생과 세계에 대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거대 담론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을 포괄하는 거대 담론이라면 어떻게 하면 인간 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어떤 담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삶의 태도 내지는 담론은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패망해버린 헬라스인들에게, 즉 그리스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헬라스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폴리스 국가였죠. 그래서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정치는 원래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개인이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 아테네로 대변되는 폴리스의 그저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은 항상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동체의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인 철학과 문화가 이 폴리스를 둘러싸고 고대 헬라스에서 이 공동체 문화와 철학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주의야말로 고대 헬라스의 철학과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로마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의 등장과 함께 저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던 주요 학파들 사상 중에 키니코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신플라톤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헬레니즘 시대 끝자락에 등장했던 헬레니즘 이 문명이 낳은 그저 총화, 극식, 꽃 모든 헬레니즘 사상이 그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상이 피어낸 가장 위대한 사상과 이념과 종교의 체계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교는 바로 헬레니즘 끝자락에 그죠? 이런 모든 사상적 경향을 섭취하고 섭렵하면서 그죠? 이 헬레니즘 문명이 피어낸 그죠?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의 교회를 형성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에 의해서 등장했던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바로 헬레니즘 문명의 끝자락에서 등장해서 이 모든 사상적 총화가 피어낸 극치의 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세계 시민주의라는 헬레니즘의 그 사상적 이념의 토대 위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미국의 뉴욕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 친구가 자기 부인하고 이제 딸하고 한번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서 저를 방문해서 한번 같이 이제 그 명소도 돌아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 친구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딸이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가 주로 학생들 거의 80~90%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딸이 거기서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마 그 역대 학교의 학생들이 전교에서 1, 2등 순위를 다투고 거기서 학교에서 1등을 하면 그 돌판에 이름을 새기는데 제 친구 딸이 1등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가 생긴 120년인가 130년 역사에서 그 돌판에 유대인이 아닌 아이의 이름이 새겨지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이제 돌판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아마 그 학교 130년 역사에서 비유대인 학생이 아마 그 1등으로 전교 1등으로 돌판에 이름을 새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딸이 저에게 질문을 하기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하기를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민족만을 사랑했다고 믿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다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로컬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종교라면 기독교는 굉장히 유니버설하고 코스모폴리타님적인 정서를 가진 종교다라고 제가 우리 그 친구 딸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 자녀로 불려주셨다는 이러한 어떤 이 사상의 기저에는 바로 헬레니즘이 형성시켰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그저 정신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배후에는 바로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세계 동포주의적인 정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라는 인물이 팔레스타인에서 등장해서 갈릴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그저 그리스도 교회의 그 창시자가 되었지만은 그 예수의 복음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헬레니즘의 끝자락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거대한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동포주의를 깔고 거대한 세계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중세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건이고 사태였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 헬레니즘 제국의 계승자로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의 이 제국을 물려받은 계승자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철학, 즉 로마의 철학은 헬레니즘 철학의 주요 학파들, 즉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력 하에 여전히 있었고 그 헬레니즘의 어떤 사상적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신플라톤주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로마의 철학은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있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유명한 황제이면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황제로서 철학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맥락에서 썼던 유명한 책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죠. 이게 아마 작년인가 그 라틴어에서 직접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김동훈 선생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제 후배인데요. 그 김동훈 선생이라는 분이 아주 뛰어난 라틴어와 히라브 헬라스어의 아주 뛰어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정통한 친구죠. 그래서 김동훈 선생에 의해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민음사에서 번역되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라틴어 번역 아주 아름다운 우리말 라틴에서 직접 번역한 아름다운 우리말 번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이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 말기부터 사실은 그 어떤 사상적 철학적 변화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때가 이제 기원전 4세기죠. 기원전 4세기부터 이 로마 시대 말기부터 이 변화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기원전 이 4년경에 기원전 4년입니다. 기원전 4년 4세기가 아니고 기원전 4년인데 기원전 4년경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라는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인물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복음이란 것을 가르치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발표됩니다.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 사역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한 300년 동안 엄청나게 로마 제국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라는 이 종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혹독한 박해를 당하면서 한 300년을 지나오다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됨으로써
공인됨으로써 지하에서 그저 불법 단체로 있었던 그리스도교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황실과 귀족들과 로마의 평민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저 교회로 몰려오면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교가 지배했던 이 1000년의 시기를 우리는 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철학을 우리는 중세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중세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렉산더의 동방 정벌로부터 시작된 헬레니즘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로마 시대로 들어와서 그저 어떻게 중세 철학이 중세 시대가 그저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철학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중세 철학의 특징과 그다음에 그 중세의 어떤 기독교 철학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밀라노 칙령의 의의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철학의 어떤 중세 철학의 분류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중세 철학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1년에 그죠?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라는 게 1000년의 시기이고요. 이 중세 시기에 우리가 근세에 사용했던 수많은 그저 사상적, 철학적 유형과 이념들이 중세에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죠. 르네상스 시기에 그 지식인들이 중세를 다 거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요 편견과 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지극히 뭡니까? 르네상스적인 인문주의적 관점에서만 중세를 바라보다 보니까 중세에 대한 그저 그 불균형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닌 거죠. 이 중세 천년은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출몰해 갔고요. 대학이 형성되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문이 꼽히고 대학이 형성되고 근대에 사실 그 논의되던 수많은 철학의 어떤 유형들이 거의 중세에 다 형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중세 철학의 이 1000년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풍성한 중세 전통을 함께 공부하고 중세 철학을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강의가 될 텐데 여러분 고대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를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중세 철학의 이 강의도 여러분의 성원과 더불어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중세와 더불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